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자녀들에 대한 검증 공방 이거 언제 끝날까요? 끝나기는커녕 지금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딸 설희 씨 재산 공개 왜 안 하냐? 자, 이런 공세가 계속되니까 결국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략 뭐 부동산과 주식은 없고 지금 한 1억 원이 좀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예. 일단 뭐 그 국민의당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부동산 또는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어떤 징여, 불법적인 징여랄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뭐 국민의당 대변인이 발표한 거 하면 뭐 문제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아니 그러면 이 정도 금원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느냐. 네. 그래서 송금 내역이랄지 이제 그런 걸 밝혀라.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증빙자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에서 뭐 증빙자료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아마 증빙자료는 어차피 대선 후보 과정에서 반드시 또 제출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명쾌히 뭐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또 문재인 후보 측에다가 그러면 이제는 아들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우리처럼 명쾌히 해명해봐라. 예. 이제 그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공을 과정에 있죠. 넘긴 상황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어제 그 재산에 대해서 해명한 국민의당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범계 의원이 또 어떻게 받아쳤는지 이 녹취를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원화 기준 연 3천 내지 4천만 원 상당입니다.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대학 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습니다. 아무런 증빙자료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한 거고 예. 2013년 이후에 14년, 15년, 16년도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이 지역에서 매년 3만 불을 가지고 독립생계에서 아빠로부터 해외 송금 한 번 안 받고 유학을 했다. 네. 더더군다나 차도 사고 2천만 원 이상의 그 예금이 증가했다. 이건 진짜 속아 웃을 일입니다. 예,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공개는 했는데 민주당에서 의혹은 계속 또 공방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4천만 원을 1년에 번다 해도 이걸 가지고 독립생활하고 저축도 하고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가지고 또 더군다나 그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설희 씨가 이제 박사 코스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 지역이 꽤 물가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추가로 뭐 증빙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돈을 뭐 어떻게 만든 것인지 뭐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가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 또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해명이 명쾌히 된다면 뭐 이 문제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뭐 증빙서를 제출했는데도 의문점이 남는다 하면 뭐 계속적으로 이 대선 부분은 이제 날까지 의혹이 가는 논란이 겁니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한편 또 채용부터 휴직까지 문재인 후보의 아들도 취업 특혜 의혹에서 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아들이 직접 썼다는 휴직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하태경 의원 발언부터 민주당 입장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8년 2월 5일 휴직 신청서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합격 발표 예정일이 08년 5월 31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합격이 연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합격 발표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08년 5월 31일에. 하 의원이 감춘 휴직 신청서 두 번째 장에는 문 후보 아들이 2007년 파슨스 대학을 비롯해 미국 내 대학 세 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과 파슨스 대학에는 1년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파슨스 대학에 2007년도 가을 학기 합격 통지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의혹은 황제 휴직이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고용정보원에 취업한 지 1년 2개월이 됐는데 예. 1년 2개월 만에 또 2년짜리 휴직을 받았다는 것은 황제 휴직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예. 강조하는 것이고요. 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뭐 없고, 그런데 예. 그 부분이 뭐 그 고용정보원의 내규에는 뭐 그 크게 위반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정서로 봤을 때 이제 황제 휴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그 파슨스 스쿨에 입학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휴직을 신청한 네.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지금 권혁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 파슨스 스쿨 합격이 그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휴직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하겠다. 뭐 그런 고발하겠다. 입장을 지금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고발 조치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 고발하겠다 예, 방침을 그렇습니다. 정한 거죠. 예. 또 이제 대선이 27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4월 위기설로 인한 안보가 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보수 후보뿐 아니라 중도 보수층 지지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YTN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 자 이제는 탄핵 대선이 아니라 안보 대선이다.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이 이 대선이 탄핵 대선이라는 겁니다. 예. 탄핵을 당한 정당에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선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예.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예.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약간의 프레임은 좀 바뀌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저는 예. 든다고 봅니다. 일단 향후에요. 지금 이제까지 안보관에 관해서 대선 주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보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문재인 대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우클릭을 이제는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안보관이 어떠냐. 안보관은 다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대선이 돼서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어떤 트럼프의 스타일로 보면은 한 번 더 유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선제 타결일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발언을 강경하게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후에 북한의 어떠한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미사일이 계속 계속 쏘아들 가능성이 커요. 예. 그걸 트럼프가 과연 참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지 뭐 외교를 잘해서 해결할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안보관은 뭐 다들 제가 볼 때는 무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안보관을 전제로 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도 그렇고 비전도 예.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건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나는 안보관에서 문제가 없다. 사드에 찬성하겠다. 그런 식의 어떤 안보관만 보여줘서는 국민에게 어떤 안심을 줄 수도 없고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는 중시하지만 지금 해법은 없다. 뭐 모든 후보가 지금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북풍에는 장사가 없는지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문재인 후보도 지금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기우는 그런 입장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안보 이슈로 확연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5+5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들 다 만나고 그리고 뭐 정당 대표들까지 만나자 네.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지금까지 본인에 대해서 좀 이 안보관이 불안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불씨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지금 안보 이슈가 이렇게 아주 상당히 비등한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좀 더 이제 우클릭하는
그런 노선을 이제 민주당도, 보여주는 예. 뭐 그러는 것이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이미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그 국민의당 당론을 바꾸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그 부분에 검토 대해서는 중이다. 상당 부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다 지금 안보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클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5+5 안보 비상회의 문재인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정의당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다 이제 거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보 회의하자 하는 건 예. 저는 뭐 그건 아이디어는 별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전국이 대선 전국 아닙니까? 네. 그럼 문재인 후보가 안보 뭐 해서 회의하자 그러면 다른 대선 후보들이 따라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 대선 전국이라서 그렇죠. 사실 이슈 응하기 힘든 선점을 하려는 상황이라는 그러한 거죠.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어느 후보도 뭐 따라가지 않을 거고요. 단지 네. 심상정 후보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마치 대선 전국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런 뭐 회의를 하는 것 자체는 안보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네. 홍준표 후보는 뭐 정치 쇼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사실 어떤 지금 뭐 가짜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4월 27일 북침설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에서 들썩거리긴 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북침설 자체는 아니 북폭설이죠. 북폭설 자체는 예. 뭐 이건 근거가 없는 건 맞아요. 네. 맞지만 한반도가 지금 위기에 아주 처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발 북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발 북풍이에요. 이게 이전의 북풍은 북한 쏘는 북풍이었다고 예. 한다면 지금 트럼프발 북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이란 전국,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어떤 국민이 이제 불안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안보 이슈가 더욱더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민주당조차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클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범보수 후보들 그러니까 더 이 안보 이슈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진보 혹은 중도 후보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졌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좌파가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어제 그 YTN 출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예. 않습니까? 지금은 탄핵 대선에서 이제 안보 대선을 바뀌고 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국면을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 야당 후보들에게 지금 현재 유력 그 두 명의 양강 후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안보 관련해서 불안한 후보들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 좀 지금 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타개해 보겠다. 뭐 그런 전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까지 그 선거 그 상황을 보면요. 안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활용을 할 경우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2010년 6월에 그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이 천안함 폭침을 선거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안보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그 당시에 여당인 1번을 찍으면 전쟁이 나고 2번을 찍으면 평화가 온다. 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주요를 해서 오히려 그 당시 그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야당이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 오히려 그 민주당이 그 당시 승리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안보 이슈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뭐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풍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미국에서 불어온 이런 북풍이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에게 표심을 몰아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이 이야기도 좀 해보죠. 문재인 후보 얼마 전에 이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말해서 일부에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또 발음 때문에 눈길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G를 5G라고 발음했습니다. 차세대 5G 통신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읽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김종인 전 대표는 국가 경영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심각한 결함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입니다. 저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당시 3을 3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홍길동이냐며 발끈했던 문 후보. 이번 한글 오지 발음은 실수가 아니라 일관성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라고 문 후보 측은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민주당과 감정이 안 좋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 고집이 유치하다면서 MP3도 MP3이라고 읽을 거냐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앞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조국 교수는 앞으로 한국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3D 직종, G20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냐며 논란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외래어 발음법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저희 YTN 앵커팀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영어 전투기 이름을 어떻게 읽을 거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국립국어원에 자문을 구하고 앵커들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숫자가 2자릿수 넘어가는 전투기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F22 이렇게 영어와 한글을 혼용해서 발음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문제는 정작 이런 발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대의 약점을 캐묻는 거라서 정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 이거 어떻게 읽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차현주 앵커가 짚어줬지만 저희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실 국립국어원에 전화도 하고 저희끼리 약속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대통령 자질까지 거론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전혀 대통령 자질과 상관이 없죠. 예.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또 아니면 공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발음을 하는 건 맞긴 맞아요. 약속된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예. 왜냐하면 언어가 물론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통용된 언어를 사용해야지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맞긴 한데 네. 사실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3D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대통령 자질과 관해서 지적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좀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았다. 예. 좀 옹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더 그것과 관련해서 서로 비난하는 걸 보면 더욱더 이게 점이 가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일부러 저걸 또 5G로 우리가 보통 네. 5G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G로 읽었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지나갈 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래서 예. 전략에서는 좀 굉장히 일부러 문제가 있다. 굉장히 좀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주어서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홍길동이냐, 3을 3이라고도 묻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3D로 읽은 거 거의 다 잊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다시 다시 5G를 얘기해가지고 네, 3D를 또 풀어보셨다.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렇게 읽는 거 저렇게 읽는 거 다 맞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작은 것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방이 다만 벌어지고 이제 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큰 정책이나 비전이나 예. 이런 거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작되자마자 이제 여론조사가 굉장히 본물이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처음 역전을 했었던 게 이제 KBS 여론조사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가 검증에 착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전화 조사를 할 때 네. 이제 부적격 전화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부적격 전화가 생긴다는 네.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혹이, 예. 그게 한 10%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격 전화가 10% 정도밖에 안 됐다는 비적격 것은 전화요? 예. 이거는 그 표본 추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무작위로 표본 추출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번에 할 때는 이 뭔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패널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부적격 전화가 10% 정도로 줄어든 것이 아니냐 뭐 네.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 여론조사 기관인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3번 이제 콜백을 했다는 거죠. 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예. 이제 콜백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적격 전화가 많지 않았다. 네. 근데 뭐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부적격 전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화를 해서 면접 조사를 할 때 가정집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일부 이제 팩스 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무실 전화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적격 번호가 이제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가 나오는 것이 맞는 네.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에 이제 코리아 리서치와 KBS 연합뉴스가 같이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그 부적격 번호가 10%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국번이 한 8,000개 정도 국번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표본 추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한 60개 정도 국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로 뭐 좀 이제 보수층이 이제 강한 뭐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에만 좀 많이 네. 좀 전화가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직 코리아 리서치가 정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선관위가 이미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코리아 리서치와 그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뭔가 문제점이 생긴다면 아마 선관위에서 확실한 이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없는 번호 뭐 한 50% 정도였었는데 10%대로 줄었다는 거. 이 부분 뭐 코리아 리서치죠. 해명이 있긴 했는데 좀 해명이 납득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방법에 있어서 뭐 전문가이시지만 네.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굉장히 그 나타내는 형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후보를 다 민감한 거예요. 처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양자 대결할 때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나 좀 높게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가 일반적 여론조사가 아니고 일단 웹을 이용한 여론조사와 뭐 전화를 이용한 조사를 혼용했다 이렇게 네.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도 선관위에다 다 미리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조사를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네. 그런데 사실 뭐 여론조사 방법에서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 되었다고 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의도적인 거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법 위반이 되기 의도성 때문에 여부가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법 위반이 되기 도의성 때문에 여부가요? 이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네.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아마 상당히 헷갈리실 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화 면접 조사가 이 자동응답 방식 그 ARS 이제 기계음으로 하는 그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는 것이고 전화 면접 조사가 ARS 이 자동응답 방식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자동응답 방식을 하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빨리 할 수 있고 뭐 네. 여론의 흐름을 빨리 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정확성에 있어서는 엄연히 떨어지는 것이죠. 전화 면접 YTN 조사에 여론조사는 지금 무선 당연히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는 조사에 있어서도 무선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표심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선만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보수의 표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네. 무선만 가지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을 때는 이 진보의 표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상당수 그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그 당시에는 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총선이요. 예, 유선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보수의 표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이 네. 됐기 때문에 다 틀릴 수밖에 없었던 예. 것이고 그 당시 YTN은 그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 YTN은 무선을 한 30-40% 네. 포함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비교적 한 70% 이상대의 그 이 적중률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도 이 네. 무선과 유선을 어느 정도 그 결합하는 것이 가장 그 정확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선을 한 60에서 70% 그리고 이제 유선을 한 30에서 40% 그렇게 지금 포함시켜서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무선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유선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 면접 조사인지 ARS 조사인지 이에 네. 따라서 이 정확도와 그 표심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그래프도 봐야 되지만 뒤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조사 방법이나 응답률 이런 것까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일 하나 좀 얘기를 해보죠. 안철수 후보가 어제 오보 해프닝으로 지금 유치원 학부모들의 공공에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2017년도 이제 사립 유치원 유아 교육자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 그때 이 얘기가 사실은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해야 한다. 네, 이런 발음은 얘기였어요. 대형 단설 예, 유치원 예, 예. 설립을 예, 자제하겠다. 예. 예. 그런데 사실 병설 유치원 설립 자제로 이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단설과 병설의 차이는 병설은 학교에서 학교 내에 있는 이게 초등학교 있으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단설은 따로 별도로 설립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병설 설립 유치원이 많이 돼야지 빈부격차도 줄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편할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비난을 예. 한 거죠. 이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유치원의 어떤 교육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뭐 그거에 대해서 네. 해명을 했어요. 병설 유치원을 갖다 늘리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뭐 현장 상황은 굉장히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어쨌든 오보 해프닝이었는데 이게 사실 단설이라고 정확히 발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 해프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설이든 병설이든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 발언을 한 거는 지금 너무 그 보익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금수저 후보의 한계다 이런 비판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단설 그 대형 유치원의 그 신설을 자제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뭐 우선 기사 자체는 이제 병설 유치원 자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이고 그걸 이제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악재를 만난 건 사실인 것이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어제 그 행사 자체가 거기에 이제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행사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맞춤형 이제 발언을 했던 것이다. 것인데 예. 그것이 이제 일반 그 어떤 육아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떤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현실을 잘 모르는 발언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유치원 등록 한번 해보면 이게 다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설이든 뭐 병설이든 이제 그 많이 만들수록 좋은 것인데 이제 예. 일단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대형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집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권장을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유치원들이 아무래도 경영상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단설 유치원은 설립을 자제시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 공약을 했다고 이제 지금 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꼼꼼히 내놔야 되는데 또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도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려고 하면 후보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거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